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오늘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오늘도 날카로운 또 분석과 그 시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첫 번째 생생 코멘트부터 만나보시죠. 4대 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 네, 누구의 얘기일지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국정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평론가님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네.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MBC는 끝까지 호명되지 않았다. 네. 두 번째,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한동훈이라는 단어를 대통령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대신 당정관계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과 좀 동떨어진 엉뚱한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용산에 장소가 없다느니 뭐 다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철학의 빈곤, 빈곤의 철학, 뭐 이런 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기자들의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답변도 두리뭉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가장 좀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인상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제 4대 개혁 이 부분인데 연금 개혁 구상안을 밝혔거든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겠다는 걸 법률에 명문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그 연금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네. 오랫동안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로 공을 넘기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연금, 의료, 교육, 노동 등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정말 절체절명의 과제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저출생 문제가 같이 4+1이 되는 것이죠. 윤 대통령은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 그래야 청년들에게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 말 자체는 굉장히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꼽았는데 가장 오래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개혁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지금 미래의 것을 땡겨서 지금 주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을 통해서 노후의 보장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아직 한 번도 이제 대한민국이 지금 실행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체계가 잡히지를 않은 거예요. 88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데 어쨌든 지금 사항은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라고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여야가 계속 대치하고 있는 그 뇌관과 같은 존재가 바로 최상병 특검법인데 이번 브리핑에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주목이 됐는데 청문회에서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나요?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게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외압의 실체가 없다. 이게 청문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라고 보는 관점이 대통령실에서 본 거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국민의힘 입장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 당연히 이 부분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은 전략적인 답변이고, 반발하더라도 밀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앞서 이제 저희가 4대 개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대 개혁에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이렇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건데, 의대 증원 이미 뭐 마무리됐다.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의대 증원 관련돼서도 지금 좀 약간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마무리됐다라고 대통령실에서는 선언을 했지만, 네.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용산 이 국정브리핑에서 전문의, 진료 지원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 과도하게 전공의에 의존했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의 본질은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대통령실에서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인원을 모아놓고 한정된 질문 안에서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재질문이라든지 뭐 구체적인 더 심화 질문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답변함으로써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실의 이 기자회견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답변 내에서 생각하면 지금 상황은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의료 서비스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엊그저께 나왔던 이제 간호사, 그러니까 PA 네. 간호사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그거까지 같이 합쳐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외에 전공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2025학년도 이렇게 학생들 정원이 되면은 교육 환경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도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모든 부분에 미비한 상황에서 일단락됐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의사 의료계 쪽에서는, 특히 의사 쪽에서는 진료 지원 간호사 서비스 법 통과된 거에도 반발하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같이 반발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말은 맞는 지역이나 필수 의료 살리기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건 당연한 건데,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을 마무리됐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다음 수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집권 여당이라든지 대통령실과 좀 정책적인 서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2026년 정원 동결하자라든지 뭐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여야 대표 간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결론이 난다든지 조금 다른 방식의 결론이 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정리됐다라고 끝나는 걸로 문제가 정리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행히 9월 1일 날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 여야 대표회담을 하기로 날짜가 정해졌으니까 이 대표회담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조차 이것이 마무리됐다라고 해서 끝나면은 안 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다. 검사 시절에 전직 영부인 자택까지 가서 내가 조사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이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약간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그 검찰의 수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궁금했는데, 나도 임의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해서 끝났습니다. 질문을 A를 했으면 A-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B나 C를 답변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의 적절성 또는 이원석 그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답변은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다. 검사실 자신도 전직 영부인 자택까지 가서 조사한 적이 있다.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신이 예전에 영부인 자택에 가서 조사를 했지만 그때 핸드폰 제출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통령 검사들을 불러서 핸드폰 제출 받고 그 다음 이것이 바깥에 알려지면 중단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이게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반발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에서는 이 상황을 A를 질문했는데 A-를 답변한 것이 아니라 B, C, D를 답변을 했단 말이죠. 이거 엉뚱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통령실에 신설하기로 한 영부인 일정 담당한 제2부속실, 이게 용산에 마땅한 장소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네. 다들 좀 벙쪘죠. 왜냐하면은 마땅한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별로 설치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층과 5층에 이미 영부인 집무실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 집무실을 제2부속실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속실이 실제로 설치될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래서 조금 더 미지수가 더 많이 남았다. 대통령 부인에 대한 명품백 수사와 함께 수사심의위원회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제2부속실 설치까지 여러 가지 미진한 답변이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뭔가 명쾌하게 좀 이렇게 해소가 되는 답변이 아니었던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사실 4월에 이제 총선 참패 이후에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분들도 많았는데 아직은 좀 그러한 변화가 좀 체감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맨 처음 그때 그 4.10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국정 스타일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최초로 여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 대표 이재명 네네. 대표 간에 영수회담이 영수회담 있었는데 있었죠. 네. 그 이후로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뀐 게 없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스타일 바뀐다라고 하고 국정 운영 바꾼다고 하는데 바뀐 게 없다. 답답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국정 브리핑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좀 달라질까요? 아니요,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지금 국정 브리핑 끝나고 나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번 4월 총패 참패 이후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 달라지지 않았다.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4대 개혁, 그러니까 4+1 개혁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한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소식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 네, 이건 누가 왜 한 말인지 살펴볼까요?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10월 치러질 전남 곡성 군수 또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서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독점 상태다, 고인물은 썩는다, 흐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호남을 두고 이제 민주당과 좀 조국혁신당이 서로 이렇게 좀 경쟁을 하는 분위기가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여기가 그 호남이 아닌, 그러니까 전남 곡성과 영광 군수 재보궐 선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호남은 그 영남과 비교해서 영남은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은 거의 당선되는 분위기고 이번에 총선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은 민주당 공천을 받으면 거의 다 당선된 분위기. 그러니까 쫙 나눠져 있죠. 그런데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내지 않았던 조국혁신당이 비례에서 내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혁신당은 얼음 깨고 나온 쇠빙선이다. 네네. 민주당이 민주진보 진영의 본진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과 대결할 때의 상황을 상정한 것이고, 그런데 호남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여기서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어부질이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낮은 겁니다. 보통 무소속 아니면 민주당 후보가 경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무소속 후보가 아닌 그 자리에 조국혁신당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호남에서도 다른 당이 당선된 경우가 겨우 손에 꼽았어요. 손에 꼽는 정도였는데 지금 바뀐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국민의당, 그러니까 안철수 신당이 호남을 석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역시 국민의힘 계열, 한나라당이라든지 새누리당이라든지 이쪽 계열과 경쟁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경쟁해서 국민의당이 전체를 석권한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호남 지역의 기본소득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재명 대표의 핵심 정책을 우선 현실화시키겠다라고 호남에 대해서 달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당 대표 선거 때 최고위원 뽑을 때 기껏 호남에서 호남 인물이라면 한준호 의원밖에 안 됐거든요. 네네. 그것도 전북입니다. 네, 전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에서 치열하게 건전하게 경쟁을 해도 네. 이 부분은 그 국민의힘이 사실상 배제된 상태에서 경쟁이기 때문에 자신 있다. 혹시나 민주당과 경쟁해도 전국 운영에 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4월 총선 때는 사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뭐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내려가서 월세살이까지 하겠다. 굉장히 좀 공을 들이는 엄청 들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좀 어떠한 뭐 변화라든지 뭐 계기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전당대회에서 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 민주당 얘기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과 전남, 광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보다 낮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호남, 그러니까 전국 정당 한 데서 당의 그 지역 지지 근거지가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지역 근거지가 호남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히려 수도권에 더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지지세가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대표로서 하나의 그 자기 근거지를 호남으로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곡성과 영남에서 재보궐선거 했을 때 자기가 월세살이를 하더라도 이 부분을 차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만약에 호남에서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네. 다음 지방선거에서 대단히 유리한 지점을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랑 겹치냐면요. 안철수 대표랑 겹치거든요. 네. 왜냐면 안철수 대표도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 조국 대표도 네네. 그 고향이 부산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그때 국민의당을 그때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였을 때 호남을 휩쓸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국 대표가 지금 자신도 똑같은 그 벤치마킹에서 똑같이 호남을 휩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국민의힘과 거의 엇비슷한 지지율이 나오는 지역은 아마 후보 단일화 협상이 될 겁니다. 그것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될 것이고요. 그건 후보 단일화 하더라도 호남에선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그 호남 홀대론이 좀 거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도 이 호남 출신들을 좀 인선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재명 대표도 좀 고심이 깊을 거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오늘 내일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네. 계속 뉴스를 서치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호남 인물 중에 어느 인물이,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회 호남 인물을 세울 것인지, 호남 인물을 세운다면 누구를 세우는 것이 상징적으로 호남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인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민석 한준호 최고위원이 지난 24일 곡성과 영광의 전통시장을 찾아서 민심을 청취하고 지역 발전과 당직 인사에서 호남 출신을 배려하겠다 약속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명직 최고위원은 호남 인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히 이번 그러니까 이번 재보궐선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다음 지방선거, 좀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까지 이 포석을 두는 것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저는 고민했습니다. 네. 네, 10월에 있을 호남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금 결전 예고를 살짝 들여다봤고요. 저희는 또 계속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의대 증원 유예 어렵다고 판단.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유예 방안 그런 제안에 대해서 그 제안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의대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해서 유예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은 것이죠. 그러니까 의대 증원 유예 어렵다고 판단이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한시가 한 가정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을 2026년 유예하자. 한덕수 총리는 그러기 어렵다라고 네. 딱 잘라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내버리니까 한동훈 그 대표 입장에서는 민망한 거예요. 좀 이야기라도 좀 나눠볼 만한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선을 그어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에 지난 25일 이야기입니다. 한 총리에게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확대하는 정부 결정은 유지하되 대신 2026년 6학년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대학 입학 정원 다 정리가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된다. 안다. 그럼 2026년은 증원 여부를 재검토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올해까지 정원 3,058명으로 묶였던 의대 정원 입학 정원을 연 최대 2,000명 늘리고 2025학년도에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 늘어났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전공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에 2,000명 확대에 5,058명을 선발한다? 이러면 학생들 공부하는 거 진짜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유예하자고 한 겁니다. 근데 딱 잘라서 안 된다 내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오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국정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굉장히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걸 좀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동훈 대표 이 이후에도 사실 증원 유예를 한 차례 또 요구를 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를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원래는 예정돼 있던 당정 만찬이 이틀을 앞두고 추석 이후로 전격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만찬이 같이 만나서 밥 먹는 자리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시기상 좀 갑자기 미뤄졌다는 부분이 또다시 유난 갈등이 또 재점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2026 유예하자라고 얘기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대놓고 나온 반응이 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이 나왔단 말이죠. 이게 언론 보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라 말라 이렇게 얘기를. 네. 이게 유예를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 발끈하면서 그럼 의대 정원은 중단하라는 얘기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기다 얘기하기를 그러면 적절한 대안을 내놔봐라. 당장 네. 2026년부터 이렇게 내년부터 2025학년도부터 수업 자체가 이게 불가능해지는 상황인데 적절한 대안을 내놔봐라. 여기서 끝났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찬이 연기됐거든요. 네. 당연히 이거는 이제 2차 윤환 갈등이 아니라 네. 벌써 4차례에 걸쳐서 윤환 갈등이 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5차 윤환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근데 5차 윤환 갈등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5차 윤환 갈등도 어려운 곳이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의 위치가 집권 여당의 당 대표거든요.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무작정 뭉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비상대책위원장에다가 뭐 선거 앞두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예민한 그 상황이 있었지만 당 대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당원들로 인해서 선출된 당 대표 이거를 깔아뭉개다 이거는 깨자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정 관계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언급 자체를 안 했어요. 당정 관계라고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기 싫다라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당정 관계 수직적 위계 질서로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런데 완전히 뭐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장 이제 그 만찬 연기 취소 뭐 이런 부분들로부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대통령실의 해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오늘 국정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당정관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일 뿐이고, 현재 아마 9월 1일 날 이재명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 회담이 끝나고 나서 네.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는 약간 그 한동훈 대표의 어떤 달라진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통령실에서 수용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제 당대표로서 이렇게 그 전국을 바라보는 눈하고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으로 바라보는 눈이 네, 좀 네.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번에도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당대표는 반대했거든요. 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복권을 시켰단 말이죠. 네. 이거는 명확하게 제3자 상황, 그러니까 김경수, 이게 민주당 얘기인데, 김경수 그 전 경남지사의 복권은 이렇게 복권에서 민주당에 던져놓으면은 마치 민주당 내에서 분란이 일어날 것 네. 같이 이렇게 생겨서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또르르르 걸러 들어와서 국민의힘에서 폭탄이 터져버렸어요. 마치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라든지 넘어가서 그쪽에 터질 줄 알았는데 또르르르 넘어와서 그때 그 집권 여당이 열린우리당에서 터져버렸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가까스로 이제 간호법이 통과가 됐는데 의사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의대 증원을 내세우면서 시작된 의료 개혁이 현재 의료 공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고, 뭐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계속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또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아니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 정부의 현실 인식이라든지 대응책 어떻다고 보시나요? 일단은요, 지금 이제 팩트를 네네. 좀 정리해 볼게요. 네. 일단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응급실 뺑뺑이 부분은요, 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과 무관한 이전 정부부터 누적된 문제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네. 이 부분은 이번에 의대 증원 문제와 무관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실의 발표예요. 네. 과연 그렇게 생각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에서 얘기하는 응급실에서의 경중 문제, 네. 그러니까 진짜 급한 응급실 환자보다 경한 사람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네네. 얘기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경중 그리고 비응급 외래 환자의 본인 부담금 인상 통보, 이 부분은 이제 무려 250%를 그 사람이 부담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정책이 될 수 없는데
이렇게라도 응급실 필요 요원을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네. 것이 의료 공백 사태에 네, 네. 대해서 좀 인식이라든지 요즘 대응책이라든지 아니라는 거 네.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인데 네. 일단은 대통령실에서는 결론을 냈고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발하는 목소리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적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과는 윤석열 대통령 집권 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지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아주대병원 응급실 의사 절반이 사표를 내고 충북대병원과 세종 충남대병원 응급실이 한때 셧다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부 사례일 뿐 전반적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프지 마세요. 지금 아프면 큰일 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은 지금 정부의 대처는 뭐냐면은 선제적 조치는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사태 수습에만 주력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응급실 인력 확보. 이거는 어떻게 인력하냐면 군의관, 공보의, 그리고 피해 간호사 등을 통해서 응급실 인력을 확보한다. 두 번째 응급의료 수가 추가 가산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 부담금 인상 250%랍니다. 아프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의료진의 당직 부담 완화 등을 대책으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내놨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의료보건노조에서 지금 파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걱정됩니다. 어쨌든 아프지 맙시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 바로 뉴스 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표 10월 위기설 비명계 구심점 될까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일부 판결이 10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10월 위기설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또 위중교사 혐의 재판들이 이제 지금 10월 중에 나올 걸로 보이니까 이 사법 리스크 그때쯤에 좀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뭐 기대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예측이라고 봐야 그러니까 할까요? 10월 위기설이 아니라 네. 10월 희망설이죠. 네, 그런가요? 강력한 적이 지금 무너질 위기에 있다. 네. 그럼 우리한테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위중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이에요. 근데 네. 이게 2심, 3심도 아니고 1심 판결이 10월 달에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그 대정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중교사 의혹,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등 여러 가지 이 부분이 있는데 1심 선고 전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중교사 의혹이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1심 선고 전망이 10월에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여기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 그리고 네. 위중교사로 금고 이상이 처하게 된다면 의원직도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것이죠. 근데 대통령 1심에서 출마가 안 끝나지 된다는 거죠. 1심에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와 맞서서 싸울 만한 적당한 주자가 아직 없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정도가 되는데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희망을 거는 것이 10월 희망설인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대장동 비리, 개발 비리 등 7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그 후보로서 출마가 불가능한 피선거권 박탈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나 정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은 제1야당 대표이고 그리고 제1야당이 지금 의회의 다수당이고 그리고 국민의 압도적인 그러니까 현재 여론조사 결과 네. 1등을 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1등을 하고 있는 대선 후보인데 과연 법원에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겠는가? 네.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1심이기 때문에 일단 2심, 3심까지 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결코 빨리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사법부로서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요. 네. 지금 이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년이 넘었다. 10월 중에 선고해달라고 촉구를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좀 재밌는 이 시선들인데 코로나 확진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을 지연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운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이건 좀 굉장히 재밌는 시선이었는데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초유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그 정말로 위험하게 테러를 당했을 네. 때도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단식을 하거나 뭐 할 때 이 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게 계획된 자작극 내지 이렇게 몰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걸렸다라고 해서 연기한 것이다라고 반응이 나오는 것은 무리가 아니에요. 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 이전에 이제 전적이 있는 건가요? 예. 네. 계속 그렇게 의심들을 해왔으니까 네. 이번에도 의심하겠구나라고 저는 방송에서 말 안 하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네요. 또다시.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미우면 다 미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만큼 이재명 포비아가 있는 것이고 강력한 야권의 대권 주자가 있다라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재판 일정이 초유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10월 달에 있을 것이고 그 두 번의 그러니까 이것이 1심이라는 거 이거를 명확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심 판결이 조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평론가님은 좀 약간 뭐 당 지지자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앞서 얘기한 10월에 있는 뭐 호남 군수 재보궐 선거라든지 이런데 좀 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의 소위 언론에서 얘기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언론에 부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일도 세 사람이 얘기하면 진짜 호랑이도 그렇게 탄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번에 호남의 그 곡선과 영광에 있는 군수선거에서 재보궐선거에서 네.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이 호남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재판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변수가 되기보다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이건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런 가운데 비명계로 분류되는 야권 잠룡들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삼김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네 이렇게 김동연 이제 경기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복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이렇게 삼김이라고 부르는데.
뭐 과거에 이제 삼김이 있었으니까 신삼김이라고까지 이제 뭐 지칭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과거의 삼김과는 또 어떻게 좀 다르게 보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삼김이라고 좀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삼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어떤 왜냐하면은 네. 이게 말로는 세김씨가 맞죠. 근데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삼김이라고 딱 이렇게 이름을 그 붙이는 아니, 데는 제가 이 삼김이라는 네. 질문을 여기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네, 네. 다른 여러 방송에서도 신삼김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처음 붙였을까요? 모르죠. 그러니까 정치권에는 이렇게 굉장히 그 참새들이 많습니다. 네. 여의도 부근에는 참새들이 굉장히 네. 많고 그래서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를 가지고 삼김이라고 해서 예전에 네. 삼김이 누굽니까?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잖아요. 네. 이 여기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삼김 그러니까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에서 일로 삼김이라고 했거든요. 아, 네. 일로 삼김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1, 2, 3김이 되는 겁니다. 아, 1, 2, 1, 2, 3김. 3김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자, 저는 여기서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후보를 네. 누구로 보냐면 김동연 지사로 봅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그 살원의 궤적이 이재명 지사와 닮았어요. 이재명 그 후보 대표와 닮았어요. 흑수저 출신이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김동연 대 이재명, 이재명 대 김동연의 TV 토론이 있었어요. TV 토론 굉장히 치열하게 다른 그 후보들과는 다른 TV가 아니라 유튜브 토론이었네요. 근데 좀 차별화된 모습을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때 김동연에 대한 재발견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자체의 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본다면 김동연 지사가 차라리 삼김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지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해철 도정 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대표 완전히 각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문의 네. 핵심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전투적으로 싸울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데 그 사람이 하필 공교롭게 김동연 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네. 전무후무하게 혼자서 대구에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네. 민주당 계열로. 그러니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데 아파트 담벼락에 대고 계속 비 맞으면서 연설을 했던 것이 사람들한테 짠해서. 왜냐하면 네. 아파트 벽 너머에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네. 아기 재우는 엄마들이 누구야? 김부겸이래. 아우 짠하다 해서 찍어줘서 국회의원까지 당선됐어요. 수성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혼자 비 맞으면서 담벼락에서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울었다라고 해요. 짠해서.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 저력이 있어요. 김부겸이 저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김경수야말로 정말로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네. 친문의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한 분 한 분 다 지금 그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있다고 하셨는데 삼김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이유가 그런데 뭐예요? 삼김이 되기에는 네. 자기 히스토리가 네. 극적이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선거 치르는 게 아니라 북한 선거 치르는 게 아니라 일본 선거 치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 치르는데 대한민국 선거에 가장 후보자가 당선되는 가장 제1 조건은 뭐냐면 그 후보자의 스토리예요. 지금까지 대통령이 됐던 사람들 다 보면 기가 막힌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연히 스토리를 통해서 부각돼 대통령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삼김은 상대적으로 적다. 알려져 있는 게 적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스토리를 덮고 넘어설 사람은 야권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복권 후에 이루어진 어떤 그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이제 범진보 진영에서 이루어진 여론조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조국 대표를 살짝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가 네. 지금 그 소위에서 이재명, 김동연, 그 다음 김경수라는 거지 않습니까? 원래 그 자리에 조국이 있었네. 조국이
지금 5.8% 나왔고 김경수가 6% 나왔던 0.2% 차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쳐서 3위로 뛰어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죠. 근데 왜 3위까지 뛰어 올랐냐면은 복권된다. 누가? 김경수가. 근데 김경수가 누구야? 아, 전 경남지사. 복권된다. 누가? 전 경남지사 김경수가. 계속 언론에 떠들었어요. 떠들게 된 것이 김경수가 잘나서 떠든 게 아니라 김경수 복권을 내고 중심으로 여권에서 분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계속 회자가 된 겁니다. 네.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많이 들어본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찍었던 것이고 최근에 이슈가 많이 그렇죠. 되고 네. 그래서 조국까지 제칠 수 있었던 것이지 이것이 지지에서 나온 것은 아닌 것 같다.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제 얘기가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토리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 1일에 이재명 대표와 이제 한동훈 당대표 이제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좀 뭐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런 이슈들 관련해서 좀 지금 꽉 막혀 있는 좀 전국을 좀 풀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대표 회담을 하자라고 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 받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못 받을 줄 알았는데 받자 민주당이 받았어요. 네. 그럼 제보 공작도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제보 공작도 받을게. 같이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 제3자 특권 언제 할 건데? 라고 질문하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한동훈 대표는 아직 당내에서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당황한 상태고 거기서 생중계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근데 결국은 생중계가 무리다라고 해서 생중계는 철회를 했습니다. 네, 생중계는 약간 접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지금 어떻게 네. 되냐면 제3자 특검하고 민주당의 약한 고리로 아직 당내부 정리가 되지 않은 금투세, 네. 이 두 가지 가지고 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딜을 하되 이 딜을 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의료 대란 2026 정원 유예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된다 대통령실 하면서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약간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줬어요.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 이게 의료 네. 대란이 꽉 막혀 회담의 돌파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갈라치기 효과를 노린 겁니다. 네. 양쪽에 이격이 있는 것을 더 벌리는 거예요. 왜? 편을 누굴 둡니까? 한동훈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둘 사이는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과 맞서 싸우는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이가 벌어진 것을 한동훈 말 들어야지라고 하면서 도와주니까 이 사이가 더 벌어지는 것이죠. 이재명은 그래서 정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대표끼리 이제 회담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제 되게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약간 그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고 싶거든요. 예. 그런데 좀 집중을 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사실 21대에서 22대로 넘어온 민생 법안 한 40개 정도가 돼요. 네. 근데 처리된 건 12개밖에 안 됐거든요. 나머지 민생 법안 결정되어야 될 부분들은 아마 그 당 대표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서 좀 정리해서 이거 합시다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니면 대통령실이든 당신들이 정치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군림하라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맛있는 거 뭐 먹을까 서로 놀러 다니면서 만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꽉 막힌 현재 정부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에 고민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번에 성과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그래서 두 분 좀 잘 좀 악수하면서 웃으면서 민생법안 처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요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전화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상담 전화 받고 있는데요.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법률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이메일로도 문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답답한 법률 사연들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